이번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기적의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적의 무기가 중국의 공격용 드론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며 실제 현장에서 환호의 탄성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드론 잡는 드론과 레이저 대공무기입니다. 기존 드론을 뛰어넘는 속도와 기동성으로 적 무인기를 순식간에 요격하는 드론부터 한 발 발사 비용이 2,000원밖에 안 되는 레이저를 발사해 적 드론을 녹여버리는 대공 시스템까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가 추진되어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레이저 무기 개발에 도전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전 배치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미 군에 실전 배치했고 우크라이나도 비공식 루트로 이를 도입해 러시아가 사용하는 중국산 드론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켰다는 속보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반전의 한 방을 터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은 한술 더 떠서 드론 무력화에 특화된 직충도령 고속 드론까지 선보였습니다. 최대 시속 250km라는 엄청난 속력으로 날아가 적 드론과 직접 부딪혀 박살을 내는 안티드론 시스템은 지금까지 타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무기가 함께 어우러져 한국은 드론 방어 체계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되었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이 군사적 성공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성비가 탁월한 자폭형 드론이 보병전 차탄약고 등을 공격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선보인 드론 잡는 드론 과레이저 대공무기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격과 효율성 면에서 모두 우수한 한국의 무인기 요격 솔루션은 그야말로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이 레이저 무기가 이미 해외 전장까지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산 레이저 무기가 포착된 것입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정부나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현지 영상과 사진을 분석한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분명히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가 시연된 장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취재 중인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 채널 디펜스 글로벌 와치로 알려짐은 우크라이나 군 고위급 인사를 단독 인터뷰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고위급 장교는 한국산 레이저 대공무기는 말 그대로 광선검처럼 적 드론을 하늘에서 녹여버린다며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러시아군이 이 무기에 노출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레이저 시스템이 일단 러시아군 드론을 포착하면 몇 초 내로 비행 불능 상태가 되어 추락한다며 특히 기존 방공 무기는 시끄러운 소음이나 탄약 재장전 문제 등이 있지만 한국 레이저 무기는 전기를 공급받는 한 무한히 발사할 수 있어 공격 기회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인터뷰 영상에서는 한국산 직충도령 안티드론 드론의 등장도 언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중러가 결탁해 저가형 드론을 무더기로 보낼 경우 우크라이나 방어 체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뻔했다며 하지만 한국에서 들여온 고속 안티드론이 엄청난 속도로 적 드론을 추격해 직접 부딪혀 무력화하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회피 기동을 할 새도 없이 수백 킬로미터 H 속도로 날아드는 한국산 드론에게 순식간에 요격당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IT 기술력을 갖춘 데다 항공우주 분야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그 결실이 드론 잡는 드론과 레이저 대공무기라는 혁신의 결과물로 나타났다고 평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거대한 군사 강국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기술을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쳤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하원을 중심으로 중국산 드론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한국이 개발한 드론 요격 무기를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레이저 대공무기와 직충도령 고속 드론 등 혁신적인 기술로 중국산 드론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방산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산업을 지원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무인기 기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한국이 이처럼 드론 킬러 기술을 선도하게 된 배경에는 꾸준한 연구개발 R&D 투자가 있습니다. 한국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드론봇 전투체계 구축 사업을 기점으로 한국은 드론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 중 하나가 니어스랩에서 개발한 직충돌형 고속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최대 시속 250km로 날아가며 적 드론과 직접 충돌해 요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탄약이나 탄두가 필요 없어 운영 비용이 낮고 충돌 직전까지 실시간 카메라와 자율비행 시스템이 목표물을 추적해 성공률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니어스랩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업체들도 레이더, 인공지능 AI 기반 신기술을 적극 개발해왔습니다. 어떤 기업은 최대 10km 이상 떨어진 초소형 드론도 탐지하는 3D 레이더를 만들어내어 목표물 식별과 추적을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이 최첨단 레이더 기술과 한국의 직충돌형 드론이 결합하면 적 무인기 10대가 동시에 날아들어도 순식간에 위치와 경로를 파악해 고속 드론으로 차례대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전에 있어 엄청난 전력 상승 효과를 가져다주는 혁신입니다. 한편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역시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방위사업청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민간 공공 연구진이 협업하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탄약 비용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입니다.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 안팎으로 기존 방공 미사일이나 대공포 대비 획기적으로 저렴합니다. 전기가 공급되는 한 계속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처럼 다량으로 침투하는 목표물을 상대하기에 최적의 솔루션이 됩니다. 게다가 레이저 특성상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적에게는 더 큰 공포로 작용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레이저 무기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한국군에 배치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는 무려 3km 거리의 무인기 30대를 30번 발사해 모두 마칠 정도로 정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더욱이 향후 한국은 레이저 출력의 확장을 통해 전투기나 탄도미사일까지도 요격 가능한 수백 KW급 시스템으로 진화시켜 나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레이저 대공무기의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국가에서 한국을 레이저 무기 선도국이라고 부르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제로 한국 무기가 목격되었다는 점은 그 기술력이 결코 이론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실질적 전투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 채널의 우크라이나 고위급 장교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중국산 드론을 이용해 공세를 펼치려던 시점에 이 레이저 대공무기와 직충돌형 드론이 등판하자 대규모 드론 전력이 일시에 무력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군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활용하며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을 파괴해왔지만 한국산 무기체계가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합작해 새로운 드론을 대량 생산 중이지만 한국의 레이저와 고속 충돌 드론을 동시에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드론 물량 공세를 펼쳐도 레이저는 적외선으로 목표물을 추적해 순식간에 불능 상태로 만들고 혹시 빠져나가려 해도 시속 250km짜리 자율비행 드론이 들이받아 파괴하는 형태로 완벽한 다층 방어망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서방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전쟁을 통해 한국의 최첨단 무기체계가 전 세계에 광고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K방산의 탱크와 자주포, 함정, 잠수함이 이미 여러 국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드론 잡는 드론과 레이저 무기로 향후 10년간 무인기 방어 시장을 거의 독점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민첩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드론 기술 패권의 선두주자로 부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이상 앞으로 한국산 드론과 레이저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군사 강국들도 서둘러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이 먼저 실전 배치에 성공하며 눈부신 속도로 전장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발전상은 단순히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체 레이더 L 항법 기술, 초경량 복합 소재, 그리고 일체형 생산 시스템까지 대한민국은 전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탄생한 드론 요격 솔루션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K-드론 방어 신화가 쓰이는 순간입니다. 민간 군사 채널 및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산 레이저 무기와 직충도령 드론이 일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용된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본 우크라이나 지휘부와 미군사 전문 채널은 성능이 정말 미친 듯이 놀라웠다고 감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역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드론과 레이저 무기가 세계 전장을 어떻게 뒤바꿀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바로 싸고 빠르고 강력한 한국의 차세대 무기체계가 글로벌 군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은 이 한국 무기체계를 두고 치열한 확보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쏠린 지금 대한민국은 전장 판도를 바꿀 잠재력과 실질적 전력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레이저로 무인기를 태우고 시속 250km 드론으로 적을 격추시키는 혁신을 이뤄낸 한국. 그 이름과 기술이 전 세계 군사 무대에서 더욱 빛나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이 맺은 사상 초유의 방산 동맹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중국의 팽창에 맞서고 있는 미군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이제껏 본 적 없는 전대미문의 행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벨기에의 유력 군사 매체인 아미 레커그니션은 최근 한국과 미국이 차세대 군사용 드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수출 협력 체계까지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를 긴급 속보로 다루고 나섰는데요. 먼저 이 매체는 미국의 드론 방산 기업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 JASI와 한국의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국제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양사가 무인 항공 시스템 UAS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현대 전장에서 무인 능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UAS 무인 항공 시스템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두 나라가 맺은 이번 협력은 2024년 11월에 이루어진 중요한 이정표에 기반하고 있는데 당시 JASI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MQ-1C 그레이 이글이라는 단거리 이착륙지 STOL 무인 항공 시스템의 역사적인 비행 시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칭송했는데요. 이 비행은 포항 앞바다에서 항해 중인 대한민국 해군의 대형 상륙함 독도함에서 이룩하며 진행되었고 그레이 이글이 캐터펄트나 어레스터 기어 없이도 해상 함삼정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역량은 미군 및 동맹군이 첩보감 시정찰 ISR 및 타격 자산을 접근이 어려운 환경이나 분쟁 지역에서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다영역 작전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드론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홍해와 인도 태평양 전장 등에서 군사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이 시대에 이번 한미 무인기 협력 사업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출범하였다. 전 세계 국가들은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감시 범위를 확장하며 정밀 타격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드론 전력을 빠르게 증강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벨기에 매체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그레이 이글 STOL은 이러한 변화하는 군사적 요구에 대해 강력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극찬했는데요. 바로 이 무인기는 검증된 그레이 이글 25M 기체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강화된 단거리 이착륙 STOL 성능을 결합함으로써 해변을 비롯해 도로와 주차장 등 비전통적인 활주로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공동 프로젝트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그레이 이글 STOL 개발 및 관련 엔진 생산 설비 구축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두 나라의 이 같은 협력은 한국과 미국 내 R&D 확대와 제조 인프라의 조성뿐만 아니라 한국 내 부품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견고한 공급망 구축을 포함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10년간 약 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이 중 미국 내 일자리도 최소 500개가 포함되어 있어 양국의 기술 혁신 및 인력 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력의 중요성은 산업 발전을 넘어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이 파트너십은 차세대 군사 역량에 대한 공동 투자를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며 오랜 동맹 관계에 기반한 신뢰를 기술 협력으로 이어갈 것이다.
GAASI의 CEO인 린든 블루는 이번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며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 대한민국 해군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한화가 양국에서 무인 항공 시스템 UAS 사업을 공동으로 성장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무인 시스템이 미래 국방과 안보의 핵심 영역임을 강조하며 GAASI와의 협력을 통해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글로벌 무인 항공기 시장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벨기에 매체는 이 같은 집념으로 양사가 개발한 그레이 이글 STOL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용 독립성과 다목적성 덕분에 경쟁이 치열한 무인 항공 시스템 UAS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그레이 이글 STOL은 중고도 장기체 공해 AL이 무인기 중에서 다양한 선박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으로 개발된 만큼 이미 여러 방위 산업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독도함에서의 운용 외에도 영국의 항공모함인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에서도 성공적인 비행작전을 수행한 데 이어 미국 애리조나 주 유마 사격장에서 실시한 실탄 테스트에도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서의 적응 능력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벨기에 매체는 이번에 추진된 한미 공동 프로젝트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네트워크 중심전으로의 전환 속에서 전 세계 군용 드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력은 양사 모두에게 기술적 상업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민첩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연합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무인기가 현대 군사교리에서 필수 자산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GAAS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이번과 같은 협력은 향후 무인 항공 시스템 UAS의 진화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레이 이글 STOL이 그 선두에 자리한 이번 공동 이니셔티브는 미래 전장에서의 전력 투사 방식과 정보 수집, 그리고 전술적 우위 확보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항공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사상 초유의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나섰다며 미국 방송이 이를 두고 큰 환호성을 터뜨리면서 가뜩이나 사면 초가에 내몰린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 매체로 잘 알려진 CNN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조선 기업이 중국과의 해군 전력 경쟁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역대급의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미국 최대의 군함 제조기업이 한국 조선기업과 함께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해군 전력 규모 경쟁에서 미 해군의 격차선을 좁히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HII와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메릴랜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HII의 부사장 브라이언 블랑시트는 2025시 에어스페이스 2025 행사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협약은 국가 안보를 위한 미국의 조선 능력 확대를 위해 모든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선 분야의 동맹들과 협력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 양해각서가 고품질 함정의 신속한 건조를 가능하게 할 실질적 잠재력을 지닌다고 믿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HII와 현대중공업 모두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해군의 수상 전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함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스 구축함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중공업은 이어 이번 MO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한국과 미국의 대표 조선소 간 최초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선박의 약 10%를 건조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중국의 신속한 해군 전력 증강에 놀란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을 상대로 조선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마침내 그러한 노력이 큰 결실을 맺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미국의 경우 조선소 공간 부족과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해
중국의 해군 전력 증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중국의 조선 산업을 유일하게 대적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미국이 조선 동맹을 구축한 것은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다며 큰 환호성을 터뜨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최근 미국의 주요 군사 전문가들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반응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와이에 기반을 둔 군사 분석가이자 미 해군 대령 출신인 칼 슈스터는 이번 협약이 미국의 조선 능력 부족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강력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슈스터는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용 구축함을 전면적으로 건조하려면 미국 법률 존스법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월요일에 체결된 협약은 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법에 따르면 외국 조선소에서 수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조선소 보수 및 선체 정비에 36개월의 백로그 대기 기간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과 미국이 이번 계약을 통해 이지스함 구축뿐만 아니라 현재 심각하게 적체되어 있는 미국 함선의 수리 및 유지 보수 프로젝트 또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또 다른 조선기업인 하나오션이 지난달 무렵에 미국 해군 군수지원사령부 MSC 소속 보급함인 USNS 원리 실화함의 정비 작업을 7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해 미국 해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만큼 미 해군을 위해 이지스함을 함께 건조하기로 한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계약은 향후 미국 해군의 전력 강화에 있어 획기적인 이정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닐 코프로스키 미 해군 한국사령관 소장은 작전 지역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하면 가동 중단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작전 준비 태세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양국 조선소 간의 협력은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주원호 특수선사업본부장은 양국의 조선 능력과 역량을 함께 강화하고 나아가 양국 간 안보 협력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칼 슈스터 분석가는 이번 협약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을 지적했다. 그는 노동력 부족이 현재 미국 조선 능력의 가장 큰 제약 요소인 만큼 현대중공업과 HII가 이번 협약을 활용해 미국 조선소에서 일할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한국에서 미 해군 전투함을 실제로 건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대중공업 측이 최근 한국의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연간 5척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조선소들의 연간 구축함 생산량이 평균 2척 이하에 불과한 사실을 비추봤을 때 매우 경이적인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조선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이 같은 획기적인 동맹 구축은 단기적으로 미 해군의 가용 함선을 신속하게 늘려줄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는 미 해군 전력의 확장을 가속화함으로써 미국이 글로벌 해양 패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NN은 한국과 미국이 맺은 이번 협약은 미 해군력의 회복과 한미 간의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에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전달되었다. 폴란드 디펜스 24. 그들은 어둠 속에 도착했다. 폴란드 항구에 수많은 군사 장비가 보였다. 폴란드 WP텍. 폴란드 파베운 베이다 국방차관은 지난 17일 밤 K-전차 7대, K-구자주포 16대 및 HOMAR K 시스템용 발사대 모듈 6개가 폴란드에 인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어둠밤 배에서 내리는 K-전차와 K-구자주포를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폴란드에는 K-전차가 84대, K-구자주포가 136대, 천모호마르 K가 72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1월 29일에 K-전차 6대를 전달한 바 있는데 불과 2주 조금 더 지난 시점에 7대를 또 인도했습니다. K-구자주포도 지난 11월 14일 독립기념일 직후 12대를 인도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16대를 또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탄핵정국 속에 한국의 방산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국은 K-전차와 K-구자주포를 이틀 만에 한 대씩 뽑아내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미레 코그니션은 폴란드가 K-전차 총 84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8월 폴란드는 K-전차 180대를 계약해 2022년 12월에 첫 번째 10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 계약은 180대의 전차가 모두 2025년 말까지 인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면서 폴란드의 군사적 인수가 가속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방위 산업과 신속한 생산 및 인도 능력을 갖춘 한국은 폴란드의 긴급한 방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협력은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장비로 군대를 강화하려는 폴란드의 전략적 노력의 성공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도착한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보면서 한 폴란드 네티즌은 미국의 산타클로스는 언제 부두에 올까요? 아니면 이미 하역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희망 섞인 바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산타클로스는 폴란드가 아닌 대만 항구로 향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의 소리는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에이브럼스 전차 38대를 첫 번째로 공급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에밀-A 전차가 일요일 늦게 대만에 도착하여 수도 타이베이 납부에 위치한 신주에 있는 육군 훈련기지로 직접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2019년에 약 14억 달러 상당의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를 주문했는데 이번에 인도된 38대는 대만이 30년 만에 받은 최초의 신규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38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받는데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2022년에 계약하고 불과 2년 만에 84대의 K 전차, 136대의 자주포를 전달했는데 미국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미국 전차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으려면 5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이 우선순위이기에 더욱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여러 곳에서 에이브람스 전차를 주문받았는데 동시에 여러 곳에 납품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만에 한 대씩 K 전차 K 구자주포를 뽑아낸다는 한국은 폴란드가 아닌 동시에 다른 나라에 보낼 무기를 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 17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의 K 구자주포사대와 K10탄 약보급 장갑차 8대를 인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도는 노르웨이에 K924대와 K16대를 공급하는 2017년 초기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데 이어 K9자주포 및 K10 시스템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2022년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항구에서 배에 실리는 K9자주포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약 2개월 이내에 노르웨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운영, 유지보수, 훈련에 대한 지식을 교환하는 국제 포럼인 K9 사용자 클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르웨이는 K9자주포에 이어 한국산 K 전차를 도입하려 했지만 최종 테스트에서 K 전차가 압도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는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이번이나 K 전차로 선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결국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운용하고 최고로 여기는 K9자주포를 추가적으로 빨리 인도받는 것에 만족하며 환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산 K9자주포와 K 전차가 미국이나 독일산보다 높게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는 눈이 오고 험악한 지형에서 놀라운 기동력과 함께 높은 명중률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제18포 병여단은 지난 17일 K9자주포로 눈이 쌓인 진흙탕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제18포 병여단 부사령관인 대령의 지휘 하에 진행됐는데 K9 자주포의 후속 발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도와 위력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첨단 기술이 현대 포병 작전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지난 1일에도 K9의 훈련 장면을 찍어서 올렸는데 뛰어난 정밀도, 힘 그리고 신뢰성을 보여주었다며 현대 기술의 모든 힘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포병력 강화에 대한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며 이런 순간은 자부심을 주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영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폴란드 제20여단이 K 전차로 훈련하는 모습을 찍어 올렸습니다. 진흙탕이 된 길이로 기동하는 K 전차가 불을 내뿜으며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타겟 사격을 하는 것은 탱크병 훈련의 필수 요소라며 폴란드 탱크병들이 정밀하게 지정한 타겟을 타격하는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의 빠른 인도와 놀라운 훈련 장면은 다른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는 K9자주포 백문 추가 도입 예산을 승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주문은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인도군에 편입된 100대의 자주포의 성공적인 인도에 따른 것으로, 이제 인도는 K9자주포 총 200대를 주문해 파격적인 포병 강화 전략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에서 K9자주포 현지 생산 시설이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에서 짓는 첫 번째 현지 생산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한화는 루마니아에 법인을 설립한 것은 루마니아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루마니아 또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장갑차 계약이 체결되면 이곳에서 레드백을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현지화를 강화해 한화의 글로벌 공급망에 루마니아 중소기업을 포함시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루마니아는 이러한 계획이 루마니아 방위 산업의 개발과 현대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K 전차 계약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은 늦게 계약을 체결해도 인도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폴란드가 계약을 미루는 사이 루마니아를 비롯해 다른 국가에서 먼저 K 전차를 계약하여 유럽의 기지가 옮겨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새로운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지난 16일 페루는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페루는 구식 T-55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K 전차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페루 사이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페루의 획기적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비상계업 사태로 시끄러워져서 방산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고 했지만 한국의 방산 공장은 그때도 지금도 쉬지 않고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이자 우호적 동반자입니다.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공동이익에 부합합니다. 너무 이상할 만큼이나 북한이 조용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내부의 어지러운 문제로 시끄러운데 이런 일만 있다 하면 북한이 항상 길길이 날뛰는 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공식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북한이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의 모습은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계산에 따라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오늘은 탄핵이라는 어지러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 패권국들은 한국을 이렇게까지 원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기사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윤탄 핵소추 첫 공식 입장.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고 협력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중국은 탄핵 소추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다가 이제 첫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 메시지가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래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이 사람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는 최근 한국 정국의 변화에 주목했다. 이것은 한국의 내정으로 논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국의 탄핵 사건에 대해서 중국은 얘기를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했으면 뭐 다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이 린젠 대변인이 덧붙이는 말이 굉장히 깁니다.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국가이자 우호적 협력 파트너로 양국 관계에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에 대해 한국 정책은 일관되고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 마주보고 양국의 우호 협력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 이러면서 이 밑에도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우리 내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것부터 이상하죠. 예전 같으면은 자본주의니 민주주의니 뭐 이래서 문제다.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혀를 끌끌 차던 게 중국의 통상적인 반응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 국민들 잘했다. 뭐 이렇게 마냥 칭찬하지도 못하는 게 중국의 상황인 것이.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 국민들이 보기엔 놀라운 일인데 여기에 중국 외교부가 칭찬 한 스푼이라도 얻는다면 시진핑과 공산당 입장에서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은 우리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린 논평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한 줄로 끝냈어요. 근데 이 밑에 지금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길어요. 오히려 여기서 지금 끝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덧붙이는 말들을 보면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고 협력 파트너니까 우리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같이 발전하자. 뭐 이러면서 내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우리가 좋은 이웃이라는 거는 절대 잊지 말고 나는 너네한테 완전 진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한국과 꼭 맞잡고 싶다. 한국의 손을 꼭 잡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이상하죠. 중국이 왜 이런 게까지 우리한테 매달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렇게 여기 중국의 이상한 반응을 잠깐 뒤로 제쳐놓고 이 중국보다 그동안 우리에게 더 많은 괴롭힘을 선사했던 그리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북한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물론 이상하지만 이거 북한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동안 뭐만 하면 뭐 하나 날리고 뭐 쏘고 뭐 이러던 게 북한인데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하여서는 진짜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사 보시면 괴뢰 한국 대통령 권한정지 북한 뒤늦게 탄핵 가결 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 탄핵이 되고 하루 건너 이틀 만에 지금 북한에서 이 소식을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보도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나온 건데 북한이 아무리 정보력이 느려도 이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이거 의도적으로 우리의 소식을 늦게 국내에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의 내용도 매우 간단해가지고 보시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별거 없죠? 이거 앞에 괴뢰 정부라고 한 거 말고는 그동안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쓰던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충 보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쓴 기사인가? 우리나라 기자들이 쓴 기사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괴뢰 한국이라는 단어만 없으면 굉장히 평범한 문장이 되거든요. 이거 평소에는 뭐 돼지머리니 소머리니 남조선, 미제, 앞잡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누가 봐도 북한 방송이다.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북한이 절제를 하니까 북한 기사가 맞나 어색할 수준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는 지금 진짜 계엄까지 내렸던 상황에서 북한이 졸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탄핵 관련 기사도 상당히 늦게 낸 북한은 사실 계엄 관련 소식도 일주일이 지난 다음이나 내보내는 등 상당히 늦은 행보를 의도적으로 보였는데요. 그러니 이게 지금 북한이 소식을 늦게 전하고 수위를 굉장히 낮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국이 늦게 입장 발표하고 한국과 친하게 지낼 것이다. 이렇게 방송한 거랑 비슷하게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 중국과 북한 내 소식에 정동한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에게 이번 계엄에 대하여 허슨 짓 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상황에서 해외 다른 나라들을 자극하는 돌발 행동을 북한이 저지를 경우 완전히 북한과 교류까지 끊을 각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한국에게 도발할 여력이 없다라면서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김정은에게 함구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 사실인 것이 그동안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험담을 늘어놓았다면 12월 들어서는 김정은이랑 김여정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11월 28일 날 올라왔던 기사인데 이것만 해도 김여정 한국 쓰레기들 다마 이들만의 북한 오물풍선을 띄워 아 얘네 이러고 있었던 애들이었잖아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물풍선 계속 날라왔었거든요. 이거 계엄 직전 11월 말까지만 해도 트렌 한국 쓰레기들이라면서 오물풍선 날리고 이랬던 애들이 12월 들어와서 귀신같이 오물풍선을 단 한 건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한반도 사태에 아무 관심 없는 척하면서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중국의 말도 매우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아니 중국은 왜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고
북한에게 명령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선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 때리기 달인이 떴다 이 남자. 트럼프 2기의 무역의 실세다. 이런 얘기의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어떤 분의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 내정자입니다. 자, 그럼 이분이 뭐 하던 사람이냐? 대중국 강경파로 손꼽히는 하워드 러트릭 켄터 피치제럴드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상무장관으로 발탁됐다. 트럼프는 러트닉은 관세무역 의제를 이끌고 미국 무역부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추가로 맡게 될 것이다. 라며 그를 상무장관 후보로 지명했대요. 이로써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 지명자 등 대중국 강경파들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외교, 안보, 통상 분야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냐? 트럼프가 얘기했다시피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적용하는데 앞장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꾸준하게 중국 때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금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한국의 내부 사정이 좀 어떻다고 손절을 먼저 친다면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은 트럼프가 저렇게 나온 상황에서 중국에겐 아예 해결책 자체가 막혀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떻게든 지금 한국을 중국은 잡아야 하죠. 자,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트럼프가 지난번에 당선 직후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한국의 방산과 조선업이 앞으로 미국에 꼭 필요하겠다고 직접 언급했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방산과 조선업을 가지고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으로 넘어가세 중국을 같이 패기 시작한다면 이거 중국은 진짜 답도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트럼프 2기를 앞둔 미중 간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게 중요한 키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한국에 내년에 방한하겠다고 지난달 직접 밝히고 또 한국인들 비자도 면제해주고 여기에 더해 한국 기업들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이번 계엄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 다 맞고 한국이 최고의 우박이다. 이렇게 극찬하는 게 지금 중국의 다급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북한에게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오더를 내렸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북한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건 중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랑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죠? 네, 바로 얼마 전에 전략적 포괄적 관계까지 맺은 이 러시아가 북한이랑 가장 친한 국가일 텐데요. 현재 북한이 러시아랑 아무리 친하다, 동맹관계다 뭐다 한다지만 러시아는 한국과는 절대 척지고 싶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기사 보시면 뭐 미국 러시아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함께 탄핵 소추 과정에 대해서 코멘트들을 남긴 걸 모아놓은 기사인데요. 미국은 저희가 아까 지켜봤다면 러시아는 한국의 정치 상황, 관계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그럼 누가 얘기를 했냐? 러시아에 그냥 아무나 얘기했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이 대사관 공식 채널에서 밝힌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동안 양국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지점이란 KF 정권의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확 들어서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한지 봤다면 향후 회복될 가능성만을 남겨두었다.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회복 가능성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여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한국이랑 러시아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탄핵 사태에 대한 언급 중에 말이죠. 지금 중국도 우리가 정신없는 와중에 우리한테 와세. 야, 한국은 너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이라 자기들도 바쁠 텐데 한국이랑 잘 지낼 의사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고 지금 양측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아까 중국은 왜 한국이랑 잘 지내는 게 중요한지 봤다면 러시아는 왜 한국이랑 잘 지내는 게 중요한가? 우선 첫째로 러시아 세쪽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최근 들어 K방산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 6개국이 벌써 한국산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증가폭이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이미 산 나라들은 더 많은 무기를 사고 그 나라들의 추천을 받아 한국산 무기를 아직 못 깨본 나라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자꾸 본인들 세쪽 국경에 모이니까 이거 예사롭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K방사는 그동안 수십 년 실전 배치를 통해 더 이상은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무기 체계가 된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러시아는 이번 전쟁 때 지금 무기 없어가지고 북한한테도 무기 지원 받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죠. 근데 이 북한산 무기들 6.25 때 쓰던 거 지원이라고 해주고 있는데 HILFE 제대로 터지지도 않고 조금만 상황이 안 맞으면 아예 러시아 군인들한테 더 위해를 끼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굳이 북한에 있던 고철들을 시베리아 통해서 여기까지 가져오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를 대적하는 세력들한테는 가장 성능 좋은 한국산 무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 러시아는 이거 한국이랑 빨리 사이를 회복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지금 러우 전쟁으로 안 그래도 계산법이 복잡한데 만약 북한이 한국을 도발했다가 일이 커지기라도 한다면 사실상 군사 동맹 맺은 상태에서 땅덩이 넓은 러시아에 신경 쓸 전선이 2개나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푸틴 입장에서는 아니 정은아 제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이번 한국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북중러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분석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을 적국으로 두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북한의 사태를 키우지 말아라,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한국이 부합하기 때문이고 한국은 탄핵 사태와는 상관없이 아직도 많은 국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동행 상대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평했대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총 정리하면 정은이와 여정이의 속은 어떨지 몰라도 정은이의 형님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한국과 척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미국도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매일같이 쏟아내면서 어지러운 국내 정세와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원하는 나라들은 오늘도 꽉꽉 찬 상태입니다. 한국이 다가오는 트럼프 2기를 대비하며 손 내미는 중국과 잘 지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트럼프가 내미는 손을 잡고 지난 6월 한화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지상방산 전시회인 유로 사토리 EUROSATORY 2024에 참가해 처음으로 천무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유로 사토리는 1967년부터 경년마다 열리는 전시회로 올해는 60여 개국 2천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은 이번 유로 사토리에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308M의 전시장을 설치해 다연장 유도무기 체계인 천무를 유럽에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는 사거리 8만 160, 290km 등으로 다양화된 미사일 라인업과 함께 잠재적인 구매국 요구에 맞춰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사용 중인 122 구경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천무를 홍보했는데요. 이때 많은 나라들이 천무에 관심을 표명했고 이후 한화는 K고 자주포 유저클럽처럼 천무의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유저클럽의 운영을 검토할 만큼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천무와 같은 다연장 로켓 체계가 어떻게 개발되었을까요? 천무 개발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때는 201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부의 한보안 시설, 한화방산 부문 개발팀 30여 명은 텔아비브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보안 시설 정문을 통과한 두
또다시 비포장도로로 일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미사일 발사 시험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을 찾은 것은 당시 극도의 보안 속에서 개발 중이던 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의 사거리 80km 발사 시험을 위해서였습니다. 국내에 시험장이 없어 그동안 바다로 발사하는 시험만 했는데 막바지 성능 입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를 탐문한 끝에 이스라엘을 시험 장소로 낙점한 것이었습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80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떠나고 3분여쯤 개발팀 전원이 숨죽여 성공 여부를 기다린 끝에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시험에서 미사일이 목표물인 깃대 반경 15m 안에만 들어가도 성공인데 이 수준을 뛰어넘어 정중앙 깃대를 정확히 명중했기 때문입니다. 골프로 따지면 홀인원이었습니다. 시험장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방산 업체 관계자조차 정확도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와 협력하지 않겠느냐며 제안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듬해 말 천무는 우리 군의 최종 시험 평가를 통과했고 양산에 돌입해 드디어 2015년 실전 배치됐습니다. 천무의 개발 논의가 시작된 건 2005년. 사거리가 최대 6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장사정 포방사포가 집중 배치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의 주력 대응 무기는 자체 개발한 다연장 로켓 구룡으로 사거리가 40km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짧은 창으로 긴 창에 맞서는 것은 불리하기에 우리도 발사 거리 늘리기가 급선무인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존 구룡은 목표물을 추격할 수 있는 유도탄이 아니라 정밀도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북한에 대응하려면 사거리도 늘려야 하고 정밀도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습니다. 방산 기업 하나는 당시 군이 이런 무기를 미국에서 살지 아니면 독자 개발할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천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제품을 만들어 독자 개발을 제한해보자는 판단에 수백억 원을 날릴 각오로 개발을 시작했고 실패해도 기술은 남지 않겠느냐며 모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스라엘 시험장에서 성공을 확인하기까지 수많은 실패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히 미사일 같은 유도 무기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유도 조정 장치, 눈 역할을 하는 관성 항법 장치, 손발 역할을 하는 구동 장치 기술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하나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부터 대학 기업 연구소까지 사방에서 인력을 끌어모아 설계와 조립, 구동 시험을 계속했습니다. 천무는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즉 땅에서 발사해 땅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내엔 이런 지상 시험장이 없었습니다. 2006년 여름 하나 개발팀은 충남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쏘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발을 쏘아 올렸지만 결과는 실패. 목표점은 물론 발사 거리 80km도 못 날고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그런 실패는 이후에도 이어졌고 발사 시험 한 번에 드는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개발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저 수거 전문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로켓을 찾아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추락한 3개의 로켓 중 건져낼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개발팀은 그날부터 미사일을 분해하며 유도 조정 장치가 문제였는지, 날개 부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제품 재질이나 코팅 가공 조립 문제였는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정식 개발에 들어가면서 핵심은 명중 성공률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시험장에서 진행했는데요. 바다로 발사해선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지 정밀 측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13년까지 이스라엘에서 6번 시험했는데 한 번은 깃대에 정확히 맞췄고 나머지 5번도 모두 반경 15m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한화는 2015년 천무 실전 배치 후 본격적인 수출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첫 수출은 몇 년 후 중동 어국가였습니다. A국가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와 천무를 저울질하다 천무를 최종 낙점했는데요. 한 번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하이마스는 6발, 천무는 12발이나 됩니다. 브랜드 명성에서는 하이마스에 뒤처졌지만 빠른 납기 약속의 사후 관리 능력에서 천무의 조건이 좋았습니다. 중동부터 유럽까지 방산 전시회를 후툰 끝에 이후 어국에 이어 또 다른 중동 비국가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국가 이름은 물론 계약 시점, 계약 금액도 비밀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각각 조 단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1월부터 2차례에 걸쳐 폴란드에 천무 290대와 관련 탄을 수출했는데 당시 공개된 계약 규모는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천무는 노르웨이, 루마니아와 같은 유럽 국가는 물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 끝에 개발된 천무는 이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의 2차 계약에는 천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폴란드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국책은행 BGK로부터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구매를 위한 약 5조 9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2차 계약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뜬금없이 천무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한국에 구애 중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전략소동정보보안센터 SPR-AVDI가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대한민국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라는 제목의 57초짜리 홍보 영상입니다. 국산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의 전력을 보여주는 훈련 장면이 이어지고 영상 말미에는 대박이라는 한국어 자막이 나옵니다. 특히 블랙핑크 노래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반주에 맞춰 러시아가 세계 포병 전력 2위인 한국을 열받게 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것을 고려 중이다는 자막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한국에서 지지를 얻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영상 공개 시점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비롯한 특사단의 한국 방문 일정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 무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천무를 수입해서 운용해보니 만족스러웠던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천무를 대량 수입한 데 이어 사거리 290km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CTM-290도 다량 수입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우디는 유사시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아미레커그니션과 디펜스 블로그는 한국 무기 전문가인 메이슨 메이선이 그의 XX 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과 글을 근거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메이슨은 X 계정에 전술 탄도미사일을 포드 하나를 탑재한 K239 천무가 처음 목격됐다고 전하고 관련 사진을 게재했는데 천무가 탄도미사일 포드를 장착한 채 목격된 것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이 전술 탄도미사일이 바로 CTM-290입니다. 지름 600, 길이 4m, 무게 1.5T인 미사일의 사거리는 290km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육군이 도입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II를 개량한 것입니다. CTM-290은 위성항법과 관성항법 시스템으로 유도되며 덕분에 이 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 CP는 약 9m에 이릅니다. 미사일이 표적을 타격할 때 절반이 명중하는 원의 반지름이 9m 나는 뜻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무 발사대는 한 개 포드에 291발을 탑재합니다. 천무 발사대와 CTM-290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데요. 천무는 600 전술 탄도탄 외에 구경 131 로켓 사거리 36km, 230급 무유도 로켓 45km, 239 유도 로켓 80km, 400 로켓 사거리 200km 등 다양한 구경의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400 탄도미사일은 포드당 한 발씩 총 2발이 장착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수출형 천무인 호마르 K 발사대에 포드 2개짜리 발사대를 장착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사우디와 UAE가 290 탄도미사일과 함께 상당한 숫자의 K239 천무 체계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요. 디펜스 블로그는 사우디에 K239가 있다는 것은 첨단 방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 한국의 군 하드웨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무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 천무에 탑재되는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가 가시화됐습니다. 백구경인 한국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II의 사거리가 500km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거리 연장은 기존 천무의 도입국인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에서 천무를 더욱 주목하게 만들 것입니다. 디펜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백구경의 KTSSM-II 사거리가 300km에서 500km로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SSM은 북한의 지하갱도를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사거리 180km인 KTSSM-1은 2019년 개발됐고, 이어 개량형인 KTSSM-II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KTSSM-II는 고정 진지에서 운용하는 KTSSM-1과 달리 천무의 이동식 발사대 TL 차량에서 운용합니다. 따라서 적의 타격을 더 쉽게 피할 수 있고 기동성도 뛰어납니다. KTSSM-II의 사거리를 늘리는 이유는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있습니다. UAE는 2017년 7천에서 900억 원대 천무를 수입했고, 사우디는 1조 원 규모로 들여와 예멘 후티 반군과의 전쟁에 투입했는데요. 이들 나라들이 원거리 공격을 위해 사거리를 늘려줄 것을 요청해왔던 것입니다. 사거리가 늘어날 경우 500km인 KTSSM-II를 활용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검토해왔고, 수입국이 국제 대량 살상 무기 WMD 도입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사거리를 늘린 국산 미사일의 수출을 잠정 승인한 것인데요. 사거리 증가는 필리핀과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 중동 이외의 국가에서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무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한화의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방산 기업 WBG와 천무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신형 다연장 로켓 천무의 무유도탄이 이달부터 전력화됩니다. 무유도탄은 큰 포탄 안에 여러 발의 작은 포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개 넓이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어 강철비라고도 부릅니다. 국방부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무유도탄 최종 수락 시험이 국방과학연구소 ADD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됐고, 수락 시험 이후 이달 안에 천무가 배치된 부대에 무유도탄을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넘어 폴란드를 뚫었고 이제 동남아 해상을 정조준하고 있는 천무.